안녕하세요, 소중한 여러분.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기적일수록 인생은 더 행복해진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제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게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웁니다. 제가 웃고 우는 것은 오직 저 자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지 주변 사람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으니 고대 현자들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넌 정말 이기적이야. 이 말 참 익숙하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씨앗이 심어져 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오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 번 웃을 때조차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미소가 다른 사람을 웃게 할까? 예뻐 보일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웃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당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겁니다. 명예를 위해 죽고 고통 속에 산다. 이 말은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원하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은 제가 고향에 갔을 때 동창회가 있어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식당을 골랐죠. 그때 한 친구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식당에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마치 그 식당 사장님과 엄청난 사업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 순간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이야, 저 친구는 인맥이 정말 넓구나. 아무 식당이나 골라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우리 테이블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행동 참 쓸데없는 짓 아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피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남을 위해 사는 거죠.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웁니다. 제 웃음과 울음은 저 자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불교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명심견성을 말하는데 이는 바로 자기 본성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살에서 3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 환경에 거의 오염되지 않았던 시절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죠. 그것이 바로 자기 본성의 현현입니다. 당신의 3살 시절이 얼마나 멋졌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늘도 무섭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았으며 이 세상이 모두 당신의 것인 양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겪은 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봇이 되어 남들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에 남은 후회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면 그가 떠나는 순간은 분명 평온한 마음일 겁니다. 후회가 남았다면 어떻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이라는 복도를 달리는 편도 열차와 같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멋지게 살아보세요. 떠날 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니 당신은 그저 그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진화론적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난한 호르몬이가 9살, 8살 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집안에서 웅크린 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춥고 배고팠죠. 서로를 꼭 껴안아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었고 엄마가 가져올 음식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먹은 지 벌써 이틀이 지났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배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두 형제는 몇 번이고 서로에게 양보했습니다. 2개의 배는 그들의 작은 손 사이를 오갔죠. 결국 형이 더 큰 배를, 동생이 더 작은 배를 먹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옆에 앉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이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도우라고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따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두고 다투지 않았죠. 갑자기 형이 엄마에게 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한 입 드세요. 동생도 자신의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많이 먹어. 두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더 큰 소리를 내며 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던 어머니를 떠올렸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바로 그때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에 들린 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발견하셨나요? 빵을 본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이기심을 보셨나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해도 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의 분석은 조금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 이기심이란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이기심은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넌 네 감정만 중요하지. 내 감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정신적 이기심이란 바로 이렇게 자기 내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두 형제가 엄마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양보한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가르침과 사회적 도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배고플 땐 그게 생존 본능이지 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든 생존 본능이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경쟁자를 제거하려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야기 속 두 아이는 서로 양보도 하고 어머니께 배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교육을 통해 이기적인 본성이 바뀐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저급한 이기심에서 더 고차원적인 이기심으로 발전했을 뿐입니다. 교육을 통해 그들은 양보와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단지 자신의 내면적 감정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편안함과 행복감이야말로 그들이 내면적으로 채우고 싶었던 이기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바탕에는 자신의 어떤 필요와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단지 그 숨겨진 정도가 다를 뿐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외에도 사실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자신의 정신적 만족감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 말은즉 남을 도울 때 당신이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이 바로 당신이 얻는 이기적인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큰 비전을 가진 리더가 있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가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바로 언젠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가령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돕고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들을 도왔을 때 당신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당신의 이기심이자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사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제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일 아이를 돌봤지만 가족 모두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목하세요. 우리가 행복을 느꼈다는 점을요. 그 행복이야말로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얻는 감정적 이기심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것은 아이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였던 거죠. 물론 이 이기적인 사랑이 자녀에게 이롭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가벼운 병이 아니라 꽤 심각했습니다. 친구로서 당연히 병문안을 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당연히 그녀를 위로해야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저렇게 되길 바라지 않겠지. 하지만 자네가 계속 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몸만 상할 뿐이야. 아이도 그런 결과는 원치 않을 걸세. 성선설을 믿는 사람도 성악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언제나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우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에게는 그 어떤 이기적인 요소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제 이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엄마가 제게 한 대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조금은 후련해져요. 이 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그녀는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울었다는 것, 여기에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은 자동적으로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이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진짜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기심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것만이 이기심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미래의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기대하는 것 또한 이기심의 한 종류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더 높은 차원의 이기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늑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선량함만으로는 영원히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헌신했더라도 당신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됩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솔련은 향해청이라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4년 동안이나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골에 사는 고등학생 향해청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말에 그녀는 그를 후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간 향해청은 물쓰듯 돈을 썼고 심지어 학교를 빼먹고 연애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실을 알게 된 솔련은 결국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향해청은 돌변하여 솔련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써서 그녀의 명성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솔련은 순식간에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더 이상 섣불리 다른 사람을 후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유기묘와 유기견을 돕는 일로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가수 종비는 큰 돈을 버는 가수는 아니었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백 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전부를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데 썼고 총 183명의 학생을 돕고 300개가 넘는 선물을 기부했습니다. 정작 그 자신과 가족은 58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안에는 값비싼 물건 하나 없었고 옷장에 있는 옷들은 모두 저렴한 것들 뿐. 그나마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하얀색 공연 의상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2005년 가수 종비는 위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움으로 이미 사회에 진출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가 투병하는 동안 그가 도왔던 단 한 명의 사람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연락해온 사람은 생활비를 달라고 재촉하는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종비는 자신이 위암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지금은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부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요? 우리 애 대학교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했잖아요.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이렇게 내버려 두겠다? 이건 사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현실판 농부와 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당신을 도왔지만 결국 당신은 저를 물어버렸군요. 단 한 번의 거절, 당신의 선의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마움과 이해가 아니라 원망과 비난입니다. 작가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입고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는 관계없는 타인보다 훨씬 더 악랄해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정함과 배은 망덕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죄를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비열한 본성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에게 사흘간 밥을 주면 3년을 기억하지만 사람에게 3년간 잘해주면 3일 만에 잊어버립니다. 매일 거지에게 1,000원을 주다가 어느 날 100원만 주면 그는 당신을 뒤에서 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100원씩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0원을 주면 그는 감격하여 조상 8대까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종종 이런 것입니다. 100 빼기 1은 0이고 0 더하기 0.1은 100이 되는 것. 이 공식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구하되 마음이 가난한 자는 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당신의 선의를 저버리고 결국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선량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만약 사람을 잘못 도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입니다. 조건 없는 선의는 감사함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배신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착한 사람의 덫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추구하는 한마디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최고의 칭찬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향한 무작위한 평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감투가 씌워지는 순간 당신은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에서는 만년 후보가 되어야 하고 우정에서는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직장에서는 절대 승진할 기회 없는 부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소심한 마음에 독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쌓아온 가치관을 배신할 용기도 없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고 나쁜 사람이 되려 하니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힘들게 일해도 돈은 못 벌고 남편에게 배신당해 빈철터리로 쫓겨났어요.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는 세상을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수년간 쌓여온 결과물이지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리석음의 대가가 필요 없다면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매일 수만 자의 글을 타이핑하고 수많은 책을 읽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욕이 아닐까요? 20년 동안 시궁창에서 살아온 사람에게서 어떻게 악취 대신 향기가 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향수 탱크, 즉 올바른 사고방식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이라는 요소입니다. 20년 묵은 악취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지나야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인성을 칭찬할까요? 물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씁쓸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성을 칭찬할 때 그것은 보통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딱히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요. 주위에 있는 뛰어난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와이즈, 첫 반응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예쁘다. 저 친구는 EQ가 높고 영리하고 수완이 좋아. 그는 정말 천재야.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당신의 평범한 친구 한 명을 갑자기 언급한다면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친구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품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세워 말할 만한 장점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당신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실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분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명분만을 얻을 수 있을 뿐 실리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체면을 지켜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멋진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체면을 지켜야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첫눈에 반한 그녀에게 거침없이 다가가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해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밤새도록 기꺼이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은 주도적이지 않고 감히 시도하지 못합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그녀를 봤을 때 그녀 옆에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승진 기회를 빼앗기곤 합니다. 그 기회가 원래는 당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예전 직장 동료 한 명이 생각나네요. 그는 그곳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늘 사장님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회사의 도덕적 귀감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얄궂게도 다른 사람들은 서슴없이 위로 올라갔지만 제 동료는 여전히 그 자리, 그 월급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착한 사람이라는 명성뿐 실질적인 이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당신에게 예의 바르고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공한 사람만이 역사를 쓰기 때문이며 그들은 당신이 다음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들에게 세뇌당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싸울 줄도 모르는 그런 비겁하고 소심한 착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연기했던 착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자존심만 세고 소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당신이 연기했던 착한 사람은 문자 그대로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자존심만 세고 소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원칙이 있고 절제가 있으며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완벽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은 완전히 잊어버리죠.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한 사람을 두고 착한 사람 증후군 또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강박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두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아직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언가를 베풀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의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죠.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배 하나를 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배 하나를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어떤 인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회사 지분의 10%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시다.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능력이 제가 준 지분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회사에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능성에 투자한 것뿐입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실망하게 되더라도 저는 아무런 미련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저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할 뿐이죠. 사업이란 게 원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끊임없이 베풀어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내와 관용 그리고 베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리고 끝없이 베푸는 행위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채감을 안겨주며 보답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감정적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건강한 관계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친절에 보답할 기회를 주거나 혹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바로 이런 상호작용이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저희 인생의 교훈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